안녕하세요. 머니포커스 이승원입니다. 지난 2024년 8월 북한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을 파병하기 시작했죠. 전장에서 쌓은 그 실전 경험이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걸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군 전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평가해보고 이것이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조한범 박사님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박사님 오신다니까 북한에서 막 헌법도 개정하고요. 네, 여러 그러지 가지 말라고 소식들이. 그랬는데 하네요. 네. 네. 그러니까요. 언제 하겠지 했는데 지난 6일 통일부에서 기자간담회 하면서 뭐 예. 북한 헌법 개정했다는 얘기 있었고 사실은 이제 오늘의 핵심은 북한군 2024년 이후에 수차례에 걸쳐서 한 2만 명 정도 파병된 것으로 예. 아는데 지금 현장에서 몇 명 죽었지, 몇 명 돌아왔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지 참 궁금합니다. 그런데 요즘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박사님은 지금 상황을 좀 어떻게 정리해 주고 싶으신가요? 일단 그 흐름도를 한번 보면 2024년 6월 19일 날 푸틴 대통령이 평양을 가서 북러 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죠. 조약은 이렇습니다. 동맹조약. 동맹조약은 뭐냐? 우리 같이 전쟁한다. 이게 동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지가 전쟁하는데 네. 안 도와준 지가 삐졌잖아요. 근데 그 삐질 이유가 없어요. 동맹조약은 뭐냐면 침략 전쟁을 도와준다는 게 아니고 침략을 받았을 때 도와준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동맹조약이 있고 요 밑에가 일반적인 국가 간의 조약이거든요. 여기는 3단계가 있어요. 그냥 동반자 관계. 이건 그냥 우리 일반적인 관계. 그냥 친구야. 그렇죠. 약간 이 정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요거는 그 위에. 그다음에 제일 높은 게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예요. 네. 요걸 체결했어요. 근데 일반 국가 간의 최고 수준의 조약을 체결했는데 동맹은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사조에 바로 군사 협력이 들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상대방이 공격을 받아서 전쟁 상태에 놓이게 되면 서로 도와준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동맹 조약이에요. 그러니까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일반 조약의 최고 수준을 체결해 놓고서 이 안에 동맹 조약을 집어넣은 거예요. 네. 그 당시 뉴스가 충격이었죠. 그렇죠. 네. 거기까지만 해도 긴가민가 했는데 2024년 6월인데 8월부터 북한군이 이 동향이 시작이 됐고 네. 그리고 북한의 동해안에서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 인근에 있는 군용 항구로 병력들이 이동이 포착이 되는 게 포착이 됐고 네. 그리고 처음 전투에 북한군이 투입된 게 언제냐면은 2025년 11월 말경이에요. 그러면 북한군이 어디에 갔느냐? 일단 제가 말씀드렸죠. 동맹조약은 침략 전쟁에는 안 도와주는 거라고. 그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침략했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면적의 5분의 1 정도, 20% 정도, 대략 남한 면적쯤 돼요. 점령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러시아가 침공한 지역이잖아요. 여긴 인민군이 못 들어가죠. 그렇죠. 침략한 데니까. 근데 인민군이 간 게 어디냐? 쿠르스크. 네. 쿠르스크는 우크라이나가 거꾸로 러시아 땅을 점령한 지역이에요. 침공해서. 그러니까 여기 인민군이 갈 수 있죠. 침공을 당한 지역이니까. 그리고 이 지역이 러시아한테 왜 중요하냐면 이거 쿠르스크는 러시아의 자존심이에요. 평원 지역인데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 때 바르바로사 작전이라고 그래서 파죽지세로 러시아로 밀고 들어왔죠. 독소 네네. 불같은 조약을 깨고 그때 스탈린이 반격을 해서 처음으로 히틀러의 대전차 부대를 괴멸시킨 데가 바로 쿠르스크예요. 아, 바로 그 지역이군요. 예, 주코프 장군이. 아, 그러니까 그래서 쿠르스크 하면 러시아인에겐 자존심이에요. 자존심이네. 여기를 제렌스키가 침략한 거예요. 네네. 그러면 푸틴은 황당하죠. 왜냐? 푸틴이 그렇게 근육질로 내가 러시아의 아버지야라고 러시아판 마가를 떠들었는데 땅을 뺏겼잖아요. 하필이면 또 거기를. 네. 그러면 푸틴이 어떤 기록을 세우게 되느냐? 1945년 5월 9일이 러시아 전승기념일이거든요. 이후로 러시아 본토를 뺏긴 최초의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자존심이 2종 3종으로 짓밟힌 거죠. 급하죠. 다급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가 면적이 약 한 쿠르스크 서울시의 한 2배 면적 정도를 뺏겼어요. 이게 언제냐? 바로 2024년 8월경이에요. 그때 바이든이랑 하여튼 유럽에서 야 방어만 하지 공습하지 마 했는데 젤렌스키가 어기고 젤렌스키가 쭉 치고 갔던 들어간 데가 거죠. 바로 치고 거기죠. 들어간 거죠. 네. 그러니까 이때부터 북한군의 동향이 있었던 걸로 파악되고
본격적으로 북한군의 동향이 뚜렷하게 드러난 게 이제 10월경부터는 넘어가는 게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11월 말경에 전투에 투입이 된 거죠. 자, 이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그럼 젤렌스키는 남쪽 지역도 5분의 1 뺏긴 것도 막기 어려운데 왜 여길 치고 들어갔느냐. 첫 번째, 푸틴의 자존심을 짓밟은 거죠. 그러면 푸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걸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남쪽에 있던 병력을 이동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남쪽 지역이 지금 뚫릴 거 아니에요. 그걸 노린 거예요. 그다음에 휴전이 될 경우에 쿠르스크 지역은 어떻게 돼요? 땅값이 무지하게 비싼 지역이잖아요. 쿠르스크를 장악하고 있으면 휴전에서 영토 교환할 때 남쪽에 있던 넓은 면적과 교환할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 전술적으로 여러 가지 이점이 있었던 거죠. 그때 푸틴의 선택은 인민군이었어요. 남쪽 전선의 병력은 크게 이동을 안 시키면서 인민군을 받아들여서 치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푸틴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4년 6월에 평양을 갔을 때 러시아 대통령으로서는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평양에 갔다. 그래서 동맹 조약까지 사실상 했다. 예, 예. 서로 디펜스 해줄 수 있는 그 나토의 그 아티클 5랑 같은 거죠. 이제 서로 보호해 준다라는 건데. 결국은 전쟁 때문에 갔다고 볼 수밖에 없네요. 바로 또 파병했으니까. 당연하죠. 예, 6월 달에 가고 그다음 왜냐하면 러시아는 고립무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푸틴이 침공해서 나쁜 놈, 우크라이나는 불쌍한 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 측면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들 나름대로 명분이 있는 거고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에서 도와주잖아요. 나토, 미국. 근데 러시아는 도와줄 데가 아무도 없어요. 병참 지원, 병력도 무기도 유일하게 지원해 주는 데가 바로 북한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동맹 조약을 체결을 했고 북한군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쿠르스크를 2025년 4월 27일 날 푸틴 대통령이 탈환했다고 얘기합니다. 언제? 4월 26일 날. 그러니까 4월 26일이 쿠르스크 본인들 해방 기념일이에요. 북한군이 전투에 투입된 뒤로 뺏긴 건 8월이고 2024년. 본인들이 탈환한 건 4월이니까 4월 말이니까. 그러니까 한 8개월 정도 뺏긴 거죠. 그런데 네. 북한군이 여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탈환하는데. 그 전쟁에서. 네. 약간 총알바지 된다 뭐 여러 가지 보도가 바로 있었는데. 그거예요. 아, 결정적인 탈환을 했는데 어느 정도냐면 4월 26일이 탈환 이제 해방 기념일이잖아요. 북한군은 11월 말에서 12월 초부터 전투에 투입이 됐고 그러면은 한 5개월 전투했잖아요. 5개월 전투했는데 전사자가 지금 BBC나 일본 교도통신 보도 우리 국정원도 유사한 판단을 내렸어요. 그 당시에 2,000명 정도 전사한 것 같다. 자, 통계를 내볼게요. 병력이 어떻게 됐느냐. 처음에 1차 파병이 11,000에서 12,000이에요. 보통 11,000, 12,000 그러는데 어느 숫자를 잡아도 좋아요. 11,000, 12,000이 파병이 언제? 2024년 말에. 준비는 한 8월경부터 했던 것 같고 본격적인 동향은 10월 전후로 이동하는 게 포착이 됐어요. 1차, 2차. 예, 예. 네. 그게 12,000명이에요. 최대. 11,000에서 12,000이에요. 요게 중요합니다. 요 병력이 쿠르스크 탈환하는 그 시기에 첫 전투에 파병이 된 거예요. 그런데 1월 달에 북한이 3,000명을 추가로 파병합니다. 이건 뭐냐? 보충병이었어요. 3,000명이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1월 달에 이미 한 달 정도 전투에 1월 달에 추가 파병이니까 전투에 투입된 지 한 달 내지 두 달 만에 3,000명이 보충이 필요했다는 얘기예요. 4분의 1이. 그리고 4월 26일 날 이제 쿠르스크 해방이 됐다고 얘기했잖아요. 자, 얼마 전에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기념관이 평양에 준공이 됐어요. 정확하게 북한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해외 군사작전 전투위훈 기념관이라고 그래요. 여기 벽에 전사자 이름이 써 있어요. 요거를 BBC하고 일본 교도통신이 분석을 해봤더니 전사자가 2,300이에요. 그럼 이 대부분의 전사자는 언제 발생을 했느냐. 그 시기에 쿠르스크 탈환하던. 그러면은 2024년 11월 말부터 4월까지 약 5개월간 2,300명이 전사했다는 얘기거든요. 이때는 12,000에 추가 파병 13,000이니까 15,000이잖아요. 거기서 2,300명이 전사했어요. 그 당시 제가 들었던 국내 뉴스에 나오는 것들 보면은 뭐 혹은 BBC 이런 데 보면은 일단 아주 쉽게 말해서 총알바지로 갔다. 그리고 북한군이 그 전장에 파견돼서 가장 처음 맞닥뜨린 건 우크라이나 군이 아니라 드론이었다. 이 두 가지 핵심인데 하나 더 있어요. 어떤 거죠? 지뢰. 아, 지뢰. 결국은
그냥 진짜 사람들 죽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김정은이 가져간 밀어넣은 거네요. 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희생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2024년 11월 말 12월 초 전투에 투입돼서 4월 말까지 5개월 전투했는데 2,300명 전사라고 그랬죠. 지금 전사자잖아요. 보통 전쟁에서 전사자와 부상자의 비율이 3대 1이에요. 2,300명이면 적어도 6,000명 이상이 부상당했다는 얘기예요. 이 중에 대부분은 영구적인 손상이에요. 그러면 단순히 잡아도 8,000명 이상이 전사상자거든요. 15,000명이잖아요. 그럼 절반 이상이잖아요. 절반 이상이 전사 사상했으면 이건 전멸한 거예요. 부대 편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정말 아무 기술도 없이 그냥 푸틴이 야 좀 빨리 보내봐라. 우리 방위조약 맺었지 않니? 그럼 우리가 뭐 돈도 주고 뭐 기술도 줄게. 그리고 그냥 무작정 보내고 훈련도 안 된 그냥 젊은 병사들을 그냥 밀어넣은 딱 그런 상황인 건가요? 그러니까 피로 물든 전장이라고 보면 되죠. 자, 저도 러시아에서 유학했습니다만은 러시아는 산이 없어요. 크루스크 평야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전쟁을 볼 때 드론과 AI가 전쟁을 하는 것 같죠? 착시예요.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도 왜 못 끝내는지 알아요, 지금? 지상군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네네. 공중전만은 어떻게 전쟁을 끝내요? 보병이 들어가서 깃발을 꽂아야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드론은 러시아만 있나요? 우크라이나는 없나? 드론 전쟁이 아니에요. 그거는 새로운 무기인 것뿐이고 전쟁의 기본 개념은 안 끝났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병력. 두 번째, 전차, 장갑차, 야포. 이 중요성, 제공권. 이게 결합이 되면 전쟁의 주요 요소거든요. 자, 우크라이나 전쟁은 평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전차와 장갑차가 속절없이 드론에 당하는 것만 봤죠? 그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이 넓은 평원에 야포가 없으면 전쟁을 어떻게 해요? 어마어마한 화력을 투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러시아가 전쟁을 잘하는 것도 우크라이나보다 보통 우크라이나보다 포탄을 하루에 3배 정도를 더 써요. 저쪽에 한 발 쏘면 여기 3발을 쏘는 거예요. 전장에서 실제로 포탄이 비어도 쏟아지면 전진을 못해요. 자, 야포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전차, 장갑차가 중요해요. 전차가 속절없이 드론에 당하는 것만 봤죠? 안 그래요. 이 대드론 체계가 돼 있는 전차들이 밀고 들어오면 가공할 만한 속도로 화력을 자랑하면서 들어와 봐요. 그냥 괴멸적인 타격을 입어요. 전차가 제일 중요해요. 그다음에 보병을 싣고 될 거 아니에요. 장갑차에다가. 왜? 보병이 개활지에서 그냥 가면 총알을 맞잖아요. 그러니까 전차와 장갑차가 같이 작전을 하는 거예요. 밀고 들어가서 전개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러시아가 장기간 작전을 하면서 초기에 대드론 작전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전차와 장갑차를 대부분 손실한 거예요. 쓸 게 없어요. 지금 소용없어서가 아니라 쓰고 싶은데 쓸 게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누가 많이 손실을 보충하느냐가 전쟁을 좌우하는 거예요. 자, 이게 없어요. 이걸 누가 대신하느냐? 인민군이 밀어넣는 거죠. 병력으로 밀어넣는 거죠. 그럼 지나가면서 지뢰 제거를 하는 거죠. 왜? 얘네들이 죽으면서. 그런데 얘네들이 죽으면서 드론 맞고 죽으면 다 이제 그걸 표적을 잡는 거죠. 자, 스톰제트 작전이라는 게 있어요. 스톰제트. 네, 스톰Z 작전. 네. 이건 뭐냐? 러시아의 죄수를 풀어주는 거죠. 너네들 사형수, 뭐 살인범, 강간범, 폭력범들. 너네 몇 년 근무하면 살려줄게. 가죠. 근데 얘네들 밀어넣는 거예요. 무장도 안 시켜요. 경무장. 쭉 보내요. 그럼 쭉 보내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쪽에서 포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네들의 죽음으로 포격 진지가 확인이 되잖아요. 여기를 때리는 거예요. 그쪽 무기도 소진시키고. 그렇죠. 네. 그 미끼 역할을 한 거예요. 인민군들이. 진짜 미끼 역할이네요. 딱. 그러니까 인민군이 잘 싸웠다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인해 전술 작전, 네. 미끼 역할 작전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희생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15,000 중에 절반 이상이 괴멸적 피해를 입습니까? 박사님 이제 제가 말씀 듣다 보니까 갑자기 급 질문이 생겼는데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이제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북한군이 가서 전장에서 어쨌든 군인들은 실전 경험을 쌓는 게 굉장히 그렇죠.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의 그냥 맨몸으로 가가지고 그냥 거의 미끼처럼 그렇게 손실이 되고 이러면 실질적으로 이들이 어떤 경험을 얻었을까 그 부분이 조금 헷갈리거든요. 다양한 경험을 했죠. 그러나 인민군이 독자적인 지휘 체계를 갖추고 러시아군 장비를 활용을 해서 독립부대를 기능을 한 게 아니고 러시아군 전체의 편제 안에서
미끼 역할, 그 다음에 개척 역할, 척후병 역할을 한 거예요. 선봉대에. 그러니까 경험을 했어도 부분적인 경험인 굉장히 거죠. 제한돼 있네요. 상당히 제한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안 한 경험보다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여러 가지 면에서. 듣고 보고 배운 게 크죠. 죽지 않은 사람들에 한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듣고 보고 배운 게 크니까. 그러나 그게 결정적인, 네. 그러니까 북한군의 전투 경험은 절반인 거죠. 그러면 지금 최근 보도에 따르면 그래도 한 10,000명 이상 아직도 그 러시아 쪽에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도 계속 전장에 투입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시간이 꽤 전투는 흘렀는데. 소강 상태일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일단 전투가 쿠르스크는 탈환했고 2025년 4월 26일부로 탈환을 했고 전선의 경계 임무 정도는 투입이 돼 있어요. 거기서는 격렬한 교전이 없어요. 교착 상태예요. 지금 교전은 어디에 있느냐? 다시 남부.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면적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선, 도네츠크 축을 중심으로 이쪽에서 교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그쪽은 북한군을 못 직접 들어가죠. 파견하지는 못하겠네요. 들어가면은 그 조약상 위반이죠. 위반이니까. 네, 조약상 위반이 거긴 안 들어갈 거예요. 잠시 소강 상태고 어쨌든 북한군 저스 인케이스 거기에 아직 그렇죠. 체류하는 그러나 상황. 꼭 못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 조금 무리하면 네. 러시아가 그 침략한 지역을 헌법상 러시아 영토로 편입시켰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다시 치고 들어오면 여긴 침략 당했다라는 명분으로 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쪽 지역은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인민군이 간다 하더라도 이 성과를 내기가 쉬운 지역은 아니에요.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쿠르스크 탈환한 지역 중심으로 네. 경계 병력,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지뢰 제거 병력, 네. 그 다음에 이제 7천국, 8천국이라고 하는 토목권 쪽, 우리 치면 이제 공병대죠. 공병대가 재건, 복구, 요 병력으로 대략 한 10,000명 정도는 현재 남아 있는 걸로 추정이 되고, 그러나 여기서 안 끝난다. 전쟁이 끝나도 북한군은 추가 파병될 수 있어요. 왜냐? 지금 우리 DMZ가 248km거든요. 여기에 양측의 남북의 종무장한 병력이 수십만 명이 모여 있죠.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선, 이 전선이 1200km예요. 그 다음에 핀란드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무서워서 나토에 가입했거든요. 중립국. 거긴 1300km예요. 그러니까 2500km의 전선이 새로 생겼어요. 그럼 러시아가 아무리 인구가 많아도 이걸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북한군은 향후에 추가 파병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 그게 뭐 전후복구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전선이 길게 형성되니까 누군가 지킬 사람이 필요하다. 전후복구로 공병대도 가지만 네. 그러나 실제 경계 병력은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렇군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들 중에 여러 가지 그래도 전장 경험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그래도 북한군이 뭔가 얻은 게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가장 핵심적으로는 드론 작전, 드론 기술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제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일단 전투 경험부터 보자고요. 네. 우리가 대한민국이 마지막으로 대규모 전투 경험이 월남전이에요. 60년대, 70년대 상반기까지 약 10년간 우리가 32만 명이 파병됐어요. 10년간. 그리고 가슴 아픈 얘기지만 5,000명 정도가 전사하셨어요. 10년 동안. 북한은 5개월 동안 2,300명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손실인 걸 알 수 있겠죠. 우리는 총 연인은 32만 명이었거든요. 그게 마지막 경험이에요.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 총이 M1 카빈이었어요. 월남전을 계기로 M16으로 바뀌었어요. 저도 M1 카빈으로 훈련소에서 했어요. 그 경험이 한국군의 전력 증강에 심지어 그때 F4 팬텀이라고 하는 비행기도 우리가 처음으로 받았어요. 일본보다 먼저 받았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한때 우리가 행복하게도 동아시아 최대의 공군력을 가진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몇 년대? 그게 70년대 70년대. 초죠. 그런데 북한이라고 해서 그렇지 않겠느냐. 동일해요. 군사 기술도 받았고 그다음 인민군 파병 경험도 있어요. 일단 인민군 파병은 뭐냐. 전투 경험이에요. 거기다 폭풍군단 이 친구들은 일종의 특수부대거든요. 특수부대. 그렇게 보면 이 친구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경험한 경험은 무시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제한적인 러시아군 지휘 체계 내라더라도 전략 전술 경험은 상당히 풍부할 거다. 현대적인 최초의 현대적인 대규모 전면전입니다. 이거는 그동안 있었던 뭐 체첸 전쟁, 뭐 무슨 리비아 공습, 아프간 이거하고 달라요. 규모를 갖춘 국가 대 국가 간의 전면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초의 현대전이에요. 이란 전쟁하고도 달라요.
그래서 BBC 같은 데서 이번에 북한군 파병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뭐 2014년 그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했다 그런 것 아예 비교할 수도 없고 정말 대규모 현대전이 일어났고 모든 전력이 다 한 번씩 마치 테스트장처럼 투입이 됐고 특히 드론과 인공지능이 엄청나게 부각된 전쟁이어서 북한이 여기서 그래도 꽤 많은 정보를 얻어갈 것이다라고 우려하는 기사들이 있었거든요. 즉 같은 맥락이신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경험을 했을 거예요. 제한적이지만 특히나 드론전, 그 다음에 현대 전장 이 경험은 북한으로서는 돈 주고 배울 수 없는. 또 하나는 북한의 무기들 예를 들면 170mm 곡산포 서울 불러다 발언이에요. 그 다음에 240mm 방사포, 그 다음에 300mm 방사포 다연장이죠 방사포는. 그 다음에 K-23 이스칸데르 화성포 11 북한이 말하는 이런 미사일들이 전장에 투입이 돼서 실전에서 시험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측 발표에 의하면 북한 측 미사일의 정밀도가 점점 향상됐다. 초기에 비해서. 그러니까 북한은 실질적인 현대 전투 경험도 있고 본인들의 무기 체계를 실전에서 경험하면서 성능을 업그레이드했고 여기에 러시아 측 기술 지원을 받아서 장비를 개선하는 효과까지 봤어요. 무섭네요. 무섭죠. 세 가지 대단하죠. 다. 예. 더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보통 지금 5,000톤급 구축함을 자체 제작할 수 있는 나라는 10개 나라가 안 돼요. 그런데 북한이 갑자기 지난해 최연호, 강건호에서 5,000톤급 구축함 2척을 진수시켰고 그 김정은이 그 방문했던 그렇죠. 그건가요? 그리고 강건호는 진수하다 자빠졌죠. 아 그게 그게 맞습니다. 그거예요. 네네. 지금 강건호, 최연호에서 전략순항 미사일 발사하고 우리가 녹화가 지금 5월 8일 날 어버이날이네요. 어버이날인데 오늘 애들 전화 안 했네 아직. 자, 그 중요한 거예요, 그것도. 네. 자, 네. 전화. 오늘 5월 8일 녹화 기준. 녹화하는 기준에 오늘 보도가 된 거에 따르면 김정은이 최연호의 순항 그러니까 이제 항해 시험까지 직접 참관을 했거든요. 10개국도 안 되는 그 기술을 북한이 갖고 있는. 그럼요. 북한 조선 기술로는 안 돼요. 5,000톤급 구축함을 북한은 때려 죽여도 못 만들어요. 만들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5,000톤급 구축함은 기형이에요. 왜냐? 구축함은 잠수함과 항공기를 잡는 쥐약이지만 또 구축함은 잠수함의 또 쥐약이거든요. 자, 거꾸로 이 잠수함도 잡지만 잠수함이 또 구축함도 잡거든요. 아, 서로를. 네. 네. 그래서 구축함에는 항상 대잠 헬기, 잠수함을 잡는 헬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최연호에는 대잠 헬기가 없어요. 그럼 별 의미가 없다라는. 대잠 헬기를 수용할 수 있는 경납고가 없어요. 거기다 미사일을 집어넣어놨어요. 그러니까 기형이죠. 흉내만 낸 거죠. 저 구축함은 원양 동해로 못 나와요. 나오는 순간 바로 잠수함에 죽으니까. 그냥 모양만 그냥 그럴듯하게 그렇죠.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모양만이라도 쟤네 기술로는 안 되거든요. 네. 러시아가 도와줬다는 얘기죠. 결국은. 그다음에 갑자기 공대공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어요. 이것도 지난해 한 거예요. 공대공 미사일은 대한민국도 2030년대 중반에 실전 배치돼요. 네, 북한이 어떻게 만들어요? 그다음에 글로벌 호크와 유사한 고고도 정찰기를 또 공개했어요. 똑같이 생겼어요. 글로벌 호크랑. 북한이 어떻게 만들어요? 못 만들죠. 그다음에 갑자기 8,700톤급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면 때려 죽여도 못 만들어요. 우리도 6,000톤급 만들려면 10년 걸려요. 어쨌든 흉내는 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 흉내를 내려면 누군가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이 러시아한테 기술을 받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측면이에요. 러시아라는 썩어도 준치인 이 기술 대국이 군사 기술을 줬다. 네. 위협적이죠. 네. 근데 러시아가 진짜를 줬을까요? 아. 안 주죠. 미국도 우리한테 KF-21 만들 때 4대 기술 A사 레이더부터 시작해서 전자전, EOIR 이런 거 다 안 줬거든요. 우리가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러시아가 아무리 급해도 미쳤다고 그걸 주겠어요? 핵심 기술은 안 주고 그러면 그냥. ICBM 기술을 주면 이게 모스크바로 갈 수 있는데 핵심 잠수함 주면 동해에서 러시아를 위협할 수도 있는데 애매한 걸 준 거예요. 그러니까 강건호 구축함이 자빠지는 거예요. 진수하다가. 인심 쓰는 듯 준 듯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핵심은 아니더라. 안 주는 것보단 낫죠.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안 주는 것보다 뭔가 기술을 주면 그걸 물고 뜯고 씻고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러 군사 밀착은 바로 북한 인민군의 참전 경험, 북한군 무기의 실전 대비, 그다음에 러시아의 군사 기술 이전 이건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상당한 우리한테 위협이 되는 거죠.
그럼 지금 다시 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요즘 이제 방위산업 뭐 K 방산해가지고 수출도 뭐 4위라고 하고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국방력이 5위라고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정부에서 발표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아주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북한과 우리나라 지금 전력을 다시 한번 좀 점검해 주시면 어떨까요? 지금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 애들 뭐 삼단봉 들고 근무한다. 뭐 무슨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뭐 엄마들이 소대장한테 전화 걸어서 회식할 때 뭐 삼겹살에 기름기 많다고 소대장한테 항의한다. 그 뭐 이런 애들이 무슨 전쟁을 하느냐 지금 군기가 빠져 있다 이런 평가가 있어요. 그런데 북한은 어떻게 돼요? 우크라이나 전선에 가서 자폭하고 김정은 동지 만세 하면서 죽는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거 무섭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실 필요 없다. 자,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지금 우크라이나에 포로가 2명이 있어요. 북한군 포로가 네. 2명. 백모 씨하고 이모 씨 둘이 있죠. 저 우리나라 그 유영원 의원이 가서 인터뷰한 그 유영원이 가서 사람들. 찍어온 친구들. 이 친구들이 뭐라 그랬느냐? 우리도 자폭하려고 그랬는데 자폭이 안 돼서 체포당했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무섭죠. 그런데 이 친구들이 우리 남한으로 가도 됩니까 하는데 딱 2주 걸렸어요. 그 말을 하는 데까지. 네. 2주 전에 자폭하겠다고 했던 친구들이 저 남한으로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게 2주 걸렸다고요. 허상이 깨지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발적인 전투 의지예요. 그러니까 북한군은 쇠뇌, 강요, 네. 그다음에 이 무의식적인 집단주의 이게 강해 보이는 거지. 실제 미군 만나보면 미군들 헬렐레 해요. 그리고 싸움 잘할 것처럼 안 보여요. 근데 왜 잘하느냐? 바로 국력이에요. 우리는 막 훈련시키고 막 이러죠. 미군한테 제일 무서운 건 뭐냐? 감봉이에요. 아. 감봉이면 끝이에요. 싸움 잘해요. 그렇구나. 예, 돈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네, 네. 자, 먹여주고 재워주고 지금 이런 얘기예요. 어느 정도냐? 미군이 좀 농담 하나 하면은 전쟁할 때 제일 힘든 게 바로 샤워 시설 만드는 거래요. 아. 전쟁 중에. 네, 네. 우리 지금 매일 목욕하잖아요. 끄덕 안 하나요? PT도 매일 안 하는 모양이에요. 아침 저녁 하죠. 자, 아침 저녁으로 하는구나. 네, 네. 그러니까 아니 전쟁하는데 샤워실 야외 화장실 샤워실 만드는 게 뭐가 중요하냐 그럴 것 같지만 그게 안 되면 전쟁을 못 하는 거예요. 거기 익숙해 있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데 샤워실 왜 만드느냐? 샤워실 해야 전쟁을 잘하는 거예요. 북한은 샤워실 필요 없죠. 평생 그러고 살아오지 않았을까. 그럼 쟤네들이 전쟁 잘하느냐? 아니죠. 평생 부대에 가서 10명이 부대에 가면은 6, 7명은 농사를 줍니다. 그리고 이 북한군 중에 적어도 30에서 40%는 영양 결핍이에요. 10% 정도는 영양실조 환자예요. 그 상황에서 강요만 당하는 거죠. 그럼 무의식적으로 전장에서 자폭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과연 실제적인 전투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자발적인 의지거든요. 자발적인 의지. 자율적으로 사고하고 생각하고 자발적으로 내 조국, 내 가족 이게 훨씬 더 강한 거지. 그러니까 지금 뭐 남들이 보면 무슨 해이해져 보이는 우리 MZ 세대들이 훨씬 더 전투력이 좋은 거예요. 더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네. 저도 이제 북한을 하니까 이제 하나원 탈북민들이 오시면은 한 2달 정도 교육 받으시거든요. 그때 그 교육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마지막에 이런 코스가 있어요. 하나원이 안성에 있는데 네네. 마지막 코스는 이제 나가서 보호자 없이 이제 ATM기에 돈도 빼보고 물건도 사고 이런 코스가 자발적으로 그 생활 익숙해지게. 예. 네. 그럴 때 이제 제일 걱정이 나가면 이제 동네 불량배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충돌할까 봐. 그게 예. 실질적인 걱정이에요. 그런 사례가 있어요. 밑으로 나가면. 네. 그러면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못 먹어서 20살 먹어도 초등학생 키만 하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걱정이 돼서 저희가 나가면 싸우지 말라고. 그럼 이 사람들이 남조선 애들 힘을 거래해서 아무 일 없습니다. 왜냐? 키는 작지만 온갖 역경을 딛고 중국 거쳐서 얼마나 강인하겠어요. 그 실제로 싸우죠? 그거보다 터지고 들어와요. 우리 애들은 이만하잖아요. 이게 바로 싸움이에요. 전쟁은 경제력이 하는 거예요. 지금 이란하고 미군하고 그러면 이란 혁명 수비대랑 미군하고 누가 더 전투 의지가 강할 것 같아요? 제가 보면 혁명 수비대가 강할 거예요. 이란이. 종교적으로 무장돼 있고. 그렇죠. 신정체제에서 네. 그렇죠. 어쨌든 신정체제 핵심이잖아요. 네네. 이 사람들은. 근데 미군이 얘네들이랑 같이 만날 일 있어요? 얼굴도 안 보고 때리잖아요. 기계와 스크린으로 만나. 그럼요. 그러니까 전쟁을 그런 개념으로 보면 안 된다.
뭐 이 독재 체제에 세뇌당한 이 사람들과 여기서 자율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자유를 구가하고 그다음에 자발적으로 조국에 대한 충성도를 배우는 네. 애국을 배우는 사람들과 강요된 애국심과는 차이가 있다. 네. 나오잖아요. 자폭해달라고 했는데 2주 만에 그다음에 우리 그 간 PD한테 엄마 같은 걸 느꼈다라고 얘기하고 네, 아, 예, 네네. 뭐 얼마 전에 나왔죠. 네. 아마 모 방송이었던 것 같은데 네.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냉전적 세뇌는 금방 깨지 모래성입니다. 겉으로는 튼튼해 보이지만 물 뿌리면 무너지는 모래성과 같은 거죠. 우리는 허술해 보이지만 그러나 이 안에는 나름대로의 질서가 있고 단단함이 있는 거죠. 체제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죠. 그러나 북한 친구들 만나보면 내면적인 거대한 불안이 있어요. 이 체제가 계속 갈까? 언제 무너질지 그럼요. 모른다는 그. 예. 우리는 예를 들면 저도 훈련소에서 300명 중에서 1등 했거든요. 전 그래서 사단장 표창까지 받은 사람이거든요. 체력도 좋으셔. 이거 잘해요. 이거 네. 1등 했어요. 아, M1 총을 카빈. 잘 예. 쏘셨군요. 저는 지금도 나이가 60대 중반이지만 전쟁 나면은 참전할 거예요. 제 역할을 할 거예요. 정말로 참전할 거예요. 전쟁 안 날 거니까. 이게 바로 건강함이거든요. 그 체제에 대한 헌신, 내 체제를 지키고 싶은 저는 우리 세대들이 훨씬 더 강하다고 보여요. 그렇군요. 우리 군인들이 훨씬 더 우리 장교들이 훨씬 더 엘리트. 이번에 뭐 비상계엄으로 자이건 타이건 많은 우리 군 장교들이 상처를 입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또 자기 자리 꿋꿋이 지킨 예, 군인들이 저는 우리 군 장교들을 네네. 믿습니다. 우리 군을 믿습니다. 저는 이제 군 또 합참 자문위원도 오래 했고 아, 네. 또 현장 부대도 많이 갔고 얼마 전에 해병대 사령부에서 강연도 했지만 그 눈빛을 봤을 땐 난 신뢰를 느꼈어요. 그 해병대 간부들을 보면서 또 해병대 병사들을 보면서 또 우리 병사들을 보면서도 길거리에서 후대 멀쩡하게 백 메고 또 백백 메고 다니는 군인들도 보면 저는 믿음직스러워요. 절대 불안하지 않아요. 북한군은 그렇지 않아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사실은 불안이죠. 불안고 그다음에 내가 왜 충성해야 되는지. 아니 군대 갔는데 밥을 안 줘요. 맨날 배고파요. 그 충성이 나오겠어요? 저 한번 TV에 나왔던 북한군 상사 출신인 여성분이 계신데 네. 통신부대에 있었대요. 통신부대에서 이거 돈돈 쯔즈 돈돈돈 하는 거 있죠? 모르스부. 네, 몰스부. 그걸 했는데 그 부대에서 야전에서 최전방에서 경보병 얘들은 제일 처음으로 투입된 애들. 얘들하고 연락하는 부대인데 자기 부대 10년 동안 하면서 한 번도 야전에서 통신이 돼본 적이 없대요. 싫어해요.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 부대와 실제 뚜껑 열어보면 아무것도 뚜껑 아닌. 열어보면 예를 들어서 후세인 그 이라크 침공 때 후세인 부대 그냥 모래성처럼 무너졌잖아요. 안에서 오히려 다 백기토항하고 총 거꾸로 후세인한테 돌리고 그러니까 체제의 건강성이 전투력을 결정한다.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체제의 지금 건강성이 그럼요. 군역을. 네. 미군들이 왜 충성해요? 아메리칸 패트리어티즘. 거기에 피부가 황인종이건 뭐 무슨 흑인종이건 아니면 백인종이건 관계없어요. 그 사람들은 뭐냐? 바로 내가 여기에 애국을 해야만 내 가족, 그다음에 내 체제, 나 모든 게 이게 강한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대규모의 현대전, 그래서 각종 무기들이 다 도입됐고 각 전술들이 다 어떻게 보면 선보이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또 이번에 이란 전쟁도 있었죠. 전쟁의 모습이 바뀌는데 우리 군은 어떤 걸 좀 대비해야 할까요? 이번 전쟁,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에서 우리 군이 좀 교훈을 얻어야 되는 지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군은 잘해왔어요. 제가 보기에는.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현대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바로 화력입니다. 지금 현대전쟁은 공지전이에요. 제공권과 이 지상군이 통합적으로 결합되는 체계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하드웨어, 그러니까 항공전력과 이 지상전력. 지상전력 핵심은 3대 핵심 뭐냐? 야포, 전차, 장갑차예요. 물론 병력은 기본이고요. 자, 이게 기본적으로 확인이 된 게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 그 다음에 이 이란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우리는 이 착실하게 육군, 해군, 공군, 물론 이제 육방부라고 불리던 시절부터 시작해서 그런 해군군이 균형적으로 발전했다. 그리고 특히 제일 중요한 또 포방부라고 불렸죠. 포방부, 포병전력. 포병전력은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충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력 체계에는 사실 크게 나무랄 데가 없어요. 네. 우리가 이제 K1 계열, K2 계열 탱크 합치면은 대략 한 2,300대 정도 되고 3세대 이상만 해도 한 2,000여 대가 됩니다. K1, K2 계열이. 그러면 북한은 뭐 4,000대, 5,000대라고 그러지만 그러나 대부분 이 9세대 실제로 시동 걸면 작동하는 게 몇 대나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비교가 안 돼요, 대수는. 유럽과 비교를 해보면 유럽이 냉전 이후에 사실은 정신줄을 놨죠. 그래서 빅4, 영국, 프랑스, 이태리, 독일의 주력 탱크가 영국은 이제 챌린저, 이태리는 아리에테, 독일은 레오파르트 2, 그다음에 프랑스는 르클레르크거든요. 이게 주력 탱크 합쳐가 1,000대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그렇구나. 이 야포로 가보면 더해요. 자주포. 우리 K9 자주포 아시죠? 전 세계 K9이 있고 우린 K55라는 게 또 있어요. M109 미국의 팔라딘을 개조한 이게 두 자주포를 합치면 이것도 한 2,000대, 2,500대가 돼요. 합치면 전체 자주포를 합치면 한 3,500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155mm 계열이 한 2,400 되고 여기도 이제 풍익이라고 이게 이제 우리 한국 전쟁 때 그 산화한 그 김풍익 소령 이름을 딴 풍익인데 의정부에서 105mm 표로 직사포로 T-34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서 용감하게 산화하신 분이에요. 그 이름을 딴 게 풍익이거든요. 105mm 자주포도 자주화시켜서 이거를 이제 트럭에 탑재해서 신속하게 사거리는 짧아요. 한 10km 되지만 그러나 이 105mm도 자주화시켰고 그다음에 120mm 박격포 자주가 그 비격이라고 있어요. 이거까지 합치면 거의 한 3,500대예요. 그다음에 155mm만 해도 한 2,400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미국이 155mm가 1,70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유럽 가보면 한숨 나와요. 유럽은 아까 말했던 빅4가 가진 150mm 자주포가 한 400문 돼요. 이게 얼마인지 아시겠지 이 나라가. 정말 준비를 많이 했군요. 그럼요. 아주 튼실해요. 그러니까 이 점에서는 사실 네. 조금 제가 이런 말하면 욕먹는데 과잉국방이에요. 과잉국방. 북한 때문에. 그렇죠. 북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새로운 변화가 생겼잖아요. 드론, AI. 드론은 사실은 조금 더 가면 이제 로봇이에요. 그렇죠. 로봇, 피지컬 AI. 이미 무서워요. 피지컬 네. AI. 자, 이걸 결합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의 본질은 안 바뀌었다. 지상군이 끝낸다. 지상군 중심이다. 그러나 여전하다. 어쨌든. 그러나 네. 제공권이 없는 전쟁은 허망하다. 그게 우크라이나 전쟁이에요. 러시아가 제공권이 없으니까 맨날 드론으로 저 난리치는 거예요. 미국이 뭐 드론만 하나요? 항상 F-35, F-18 호넷이 그리고 쏟아붓잖아요. 우리 제공권 그럼 우리 제공권으로 와보면은 자 기본 훈련기 KT-1 터보 프로펠러 그다음에 T-50 훈련기 이 경공국기 FA-50 이게 KF-21까지 갔잖아요. 지금 헬기도 어떻게 돼요? 수리온 그다음에 이 해병대 상륙 헬기까지 다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LAH 이제 이 소형 경헬기 그러니까 코브라 1 근데 이 500MD 코브라를 대체하는 경공격 헬기까지 다 만들고 있거든요. 튼실해요. 그다음에 해군을 가보면 어떻게 돼요? 209 하대배에서 장보고원 잠수함 1200톤급 퇴역했어요. 지난해 12월에. 91년에 진수했어요. 그거 이다음에 1800톤급 214급 또 가져왔어요. 근데 이제 장보고 3 3000톤급부터는 우리가 해요. 이제 도산 안창호급부터는 우리가 설계해서 배치 2 장영실함부터 뭐예요? 3600톤. 지금 도산 안창호급 3000톤급이 하와이 가서 지금 캐나다로 가고 있어요. 단독 항해로. 이게 세계 최장 항해예요. 여기에 지금 캐나다 하와이에서는 캐나다 군 요원들을 2명을 태우고 가요. 봐라 이거죠. 우리 캐나다까지 가는데 니네 볼 거 다 봐라. 독일은요. 독일은 캐나다 잠수함 수준인데 잠수함이 없어요. 페이퍼만 있어요. 설계도만. 우린 캐나다 사람 태우고 간다니까요. 3,000톤급이 지금 캐나다까지. 그다음에 구축하면요. 이지스 7,600동 세종대왕 그다음에 8,200동 정두대. 이거는 미국보다 더 이 하드웨어는 더 좋아요. 뭐 이제 소프트웨어 뭐 스파이 레이더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만 그다음에 그 전에 이순신급 4,500톤급 그다음에 3,200톤 광개토 그 전에 이제 울산급 포항급 시작해서
나열하면 첨수리부터 시작되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나열하면 한 시간 걸릴 기적적인 방위력을 이룬 나라예요. 근데 미사일은요. 현무2는 이제 지대지. 네. 원래 백곰 나이키 허클리스 미국의 지대공 미사일 장거리를 개조한 게 백곰 사업 180km짜리거든요. 이걸 우리 기술로 300km로 개량한 게 현무2예요. 현무3는 이제 순항 미사일이에요. 네네네. 그다음에 네네. 현무4. 근데 현무5가 바로 탄두 무게 8톤, 9톤 되는 괴물 미사일이거든요. 그다음에 강철비라고 하는 천무까지. 보면은 대한민국은 방산하면은 종합 선물 세트에 슈퍼마켓이 있어요. 대부분 국산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왜 가능했느냐? 북한 때문이에요. 김정은이 오늘 5월 8일 날 보도된 일자 보면은 우리 150mm 자주포가 쟤는 자행포라고 그러는데 사거리 60km로 달성했다. 그거 쏘면 여기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어. 세계 10위권 경제력의 대한민국의 그 수도가 북한의 야포 사거리에 있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전쟁을 머리에 이고 살잖아요. 극도의 긴장이에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대한민국 수도가 부산에 있었다 그러면 이렇게 국방 강국이 안 됐을 거예요. 쟤들 쳐다보면 저기 바로 있으니까. 코앞에 있으니까. 네, 네. 얘네를 막는 게 바로 우리 목숨보다 중요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보적 수요가 있어요. 끊임없는. 그런데다가 대한민국은 또 한강의 기적, 경제력과 안보 수요가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K방산을 이룩한 거죠. 이게 또 왜 위대하냐면 자 이제 중국이나 미국이나는 이걸 못 따라와요. 대한민국 강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동해안에 가면 울산에 가면은 석유화학단지가 있죠. 포항제철이 있죠. 원자력이 있죠. 부산에 오면은 뭐가 있어요? 조선업, 경공업이 있죠. 창원에 가면은 기계가 있죠. 여기 어디예요? 자동차 거리로 2-3시간 거리에 다 있어요. 요게 경쟁력인 거예요. 미국 봐요. 대륙을 건너서 와야 되잖아요. 중국 봐요.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 K방산의 어마어마한 경쟁력. 이건 전 세계 이런 데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결국 현대전쟁은 첨단 기술이거든요. 네. 첨단 기술의 핵심은 뭐냐? AI 시대예요, 이제. 네. AI 시대에는 반도체거든요. 반도체가 이제는 메모리예요.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 이쪽이 아니라 HBM 다시 메모리예요. 메모리. 이거는 전 세계가 따라올 수가 없어요. SK, 삼성, 마이크론이 3인데 삼성과 SK가 거의 90% 차지해요. 이 HBM은 그냥 일반 단독주택만 짓는 사람들에서 고층 아파트 짓는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독주택 짓는 사람들이 고층 아파트를 어떻게 져요? 앞으로 10년은 못 따라와요. 그러면 이제 AI 시대의 K국방은 더 날개를 단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우리의 기본적인 기초 체력이 좋다. 그 기초 체력이 좋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기술들을 접목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경제력이 있고. 그러니까 AI, 드론은 후티도 만들어요. 그 이란이 샤헤드 136 드론의 기적적인 그 베스트셀러를 만들었어요. 튀르키예, 바이락타르,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전쟁에서 기적적인 이 나라들이 최첨단 기술 강국이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 어디로 가느냐? 이 나라들이 가진 이 드론에 AI를 결합시켜요. 첨단 기술을 결합시켜요. 그게 어느 거예요? 바로 미국의 루카스예요. 러시아의 계란2예요. 그러니까 이 드론 AI 시대에 한국의 첨단 기술력은 어떻게 해요? 안보와 결합이 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지금까지 잘해왔고 북한군의 어떤 러시아 파병이나 이런 변화 너무 두려워할 건 없다. 현대 전장에 우리 꼭 참전 안 해도 많은 기술 교훈들을 습득할 수 있고 그러려면은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도 협력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이란 전쟁도 면밀하게 미국과 협력을 통해서 그런 교훈들을 습득을 하고 따라서 이런 끊임없이 이 새로운 변화를 노력을 한다면 한국의 안보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을 하면서 전술과 기술을 얻고 있어서 이것은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우리 대한민국도 기술력과 경제력의 바탕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2부에서도 조한범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